자, 1교시 진단평가를 통한 변화. 그래서 그림 좌절 평가 이 네 영상에 대한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그림 진단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림 좌절 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장애 진단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적장애나 이제 MR 부분들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을 나타내는 분들은 눈으로 볼 때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뭐든지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잘 할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두서없는 대화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제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유창성 언어들을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유창성 장애도 있죠. 유창성 장애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별로 우리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해야 할 단어들이 아닌데 그냥 막 이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재미로 놀이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애는 지적장애를 받아서 그냥 좀 지능 정도만 낮을 줄 알았는데 막 이야기를 막 두서없이 막 하면서 혼자서도 막 이렇게 다른 말 환청처럼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장애군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초창기 어렸을 때는 하나의 장애군만 진단을 받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랜 동안 20년, 30년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 부분으로 손상되어 있는 그 신경 옆으로 같이 발달하지 못하는 근육, 그러니까 같은 신경단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성이 발달을 하려면 일단 표현력도 발달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또 무엇이 표현력, 언어의 수준이라든가 언어의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또 민첩성, 신체적인 활동들도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여기서 발달을 하면 쭉 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한 부분이 계속 장애로 머물러 있으니까 이쪽이 계속 퇴화를 한단 말이죠. 퇴화를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신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구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옆 단계들이 역시 퇴행을 같이 이루어지면 장애가 하나만 일군만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되면 흐르게 10년, 5년 이렇게 흐르게 되면 더 퇴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자, 이 복합장애라는 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시로 우리가 장애 진단을 더 확실하게 하여서 어느 부분을 더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4주차에서 배웠잖아요. 장애 그림, 장애인분들에게 진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어떤 진단을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장애명을 주기 위한 진단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복합장애 진단이라는 것도 이제 로젠즈 바이크라는 사람이 욕구 좌절 이론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요 장애 진단을 하나를 더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성인용과 아동용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칸이 있어가지고 24개의 카드로도 정해져 있는데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등장하는 요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 요 카드를 보여주면서 욕구 좌절을 일으키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내가 그러한 경우라면 나는 이제 그 칸 요렇게 있어가지고요. 요 그림 앞에 요 칸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좌절, 그러니까 욕구 좌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가 상처를 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주어서 이제 그게 깊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의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내에는, 우리 생체 내에는 태어나면서 나 스스로가 다시 재생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그 신경다발들이, 우리 요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인자들이 이미 내 안에서 이제,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생성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빨리 좌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의 세태가 예민해지고 막 쫓기다 보면은요, 이걸 우리가 뭐 면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면역체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소멸돼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힐링을 일으켜야 되는 사회가 된 이유가,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전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한 구도를 꾸려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화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의 고도화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IT들이, 컴퓨터들이, 로봇들이 진행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소멸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 없어진 게 어찌 보면 또 편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뒤에 그림자 있죠. 누가 밥을 줘서, 누가 맛있는 걸 주어서, 누가 용돈을 주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제 또 다른 이면의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행복감으로 작용했을까요? 행복감으로 작용해서 나의 능력을 강화시켰을까요? 아닌 거죠. 이때 나타내는 게 우린 뭐예요? 욕구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학습된 만큼 어떤 레벨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좋은데요, 멋진데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준치에 몸 내닫고 계속 요 아래쪽에서 일을 이제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면, 그 누가 칭찬을 하더라도 요 갭만큼 나는 좌절이라는 걸, 열등감이라는 걸 갖고 있게 된단 말이죠. 이걸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내 마음의 내 뜻, 내 가정 기존적으로 있는 초자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좌절을 당하는 걸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내가 또 쉽사리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의 좌절은 내가 자신의 능력을 실망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이 초자가 좌절이 되었을 때는 타인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비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거기에 이제 기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얼마만큼이더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과제 수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과제 수행을 얼마만큼 능숙하게 잘 숙련된 모습으로 해내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좌절이 되면 할까 말까 자꾸 불안해지고, 그 불안에서 어떤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고, 못할까 봐. 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좌절해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진단지에 이제 글로 써놓는 이런 이제 진단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욕구 좌절의 이제 좌절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좌절 평가도 해요. 이제 그림 좌절 평가는 이제 반응을 해석하는 증거로 많이 쓰는데, 로샤 검사도 있었어요. 로샤 검사,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잉크 문양을 가지고, 그걸 쫙 자유현상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제통각 검사라 그래가지고, 요 그림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요 그림은 지금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상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릿한, 그러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석하고, 내가 해석이라기보다 상상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어떤 장애 우위형인가, 또 날 방어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내가 하자는 대로 이제 고집을 부리는 형인가, 이러한 반응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성이라든가, 이제 이거 공격성 방향, 이 방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공격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그림을 돌려주면서 우리가 보기도 이렇게 이렇게 내면이 있으면 돌렸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봤다가 또 돌려서 세로로도 봤다가 다시 돌려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외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내벌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다양하죠. 이렇게 많은 유형들을 판다는 그림은 이제 몇 매, 24매의 전반적인 반응과 이제 후반적인, 그러니까 시작과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처음에는 조금 뭔가 숙달감이 부족해서 어눌한 부분이 나타나나도 우리가 관찰지에는 항상 지켜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더 익숙해져서 또 적응이 되어서 이제 잘 표현을 하는가, 이제 이런 모습들도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있는 어떤 모습들, 행태들일 수도 있어요. 행동들, 행동들, 뭐 이런 모습들일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갖고 있는 감각일 수 있죠. 이 강박과 불안장애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타인보다 유난히 더 심할 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강박적 행동과 강박적 사고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러한 사고들을 발생시킴으로 해서 불안과 고통,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힘들어지면 나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방어 기제로.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바로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죠. 이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 어떤 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집중했을 때, 이 집중하고 몰입을 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떨쳐졌다면, 이거를 인지를 한다면 이 반응이 자주 나올까요? 아주 가끔 나올까요?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했을 때 무언가 내가 저 안에서 이제 깊은 데 심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는 자주 이 모습이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쳐버리고 싶을 좀 위에 강박이란 생각은 이제 요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이에요, 문득. 그래서 이거는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떠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이런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떨쳐지니까 불편한 거죠. 이 불편함을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이 고통스러워하게 불편함을 갖는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몰입이라는 어떤 또 다른 과정으로, 이제 진단이라는 과정으로 이걸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 불안장애 한 종류로서 어떤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어떤 내 어떤 성향일 수도 있어요, 성향.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처음에는 무조건 두려워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이제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향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인데 자주 그 오랫동안 생각들이 자주 떠오를 때, 이제 이럴 때는 어떠한 대처 방안으로 이제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로 하느냐, 행동요법 치료를 하는데, 우리 미술 치료의 형태는 어떤 이제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소근육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근육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또 다른 어떤 이제 나의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조합. 그 조합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지금 왜 불안한지, 왜 힘들어하는지 이러한 원인을 찾아낸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확연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들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행동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뇌의 활동. 자,
미술 재활 현장 실습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현장에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항상 그림 진단은 기본이고요. 그림 진단은 기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조금 더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도구들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새로 많이 딴 게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뇌 영상 그리고 맥파 스트레스 검사 이런 기계화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행동요법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강박이나 어떤 불안 장애가 있을 때는 상담사한테 오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면서 이제 뇌의 구조를 어떤 이제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기본으로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대부분으로 가는 건데요. 일단 신경회로 영역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회로들 안에서 이제 내 나름대로 여기서 뭔가 자꾸 렉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본다 해서 다 똑같이 강박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이제 단어, 아주 민감한 단어로 하나 이제 느끼게 됨으로 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예민해지기 했을 때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또 다른 나를 자극하는 부분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행하는 건 문제 행동, 내가 나타나는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시행한 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상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장애는 자꾸만 여기에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요. 약물에. 내가 이 약물을 먹으면 중독되지 않을까? 왠지 약을 먹으면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내가 다시는 약물에 더 중독이 되어서 또 다른 이제 정말로 병자가 될 것 같은 환자가 될 것 같은 이런 감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 우리 상담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약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빨리 더 일반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지지도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강박장애는 언제 생긴다고요?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회로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경회로는 그 안에 내가 신경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 시냅시스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이게 군집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예민한 사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는 민감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장애는요. 어릴 때부터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사춘기 이전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행동치료요법 우리 이제 파블로 이야기 알죠? 이제 조건화 반응 이런 조건화 반응행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엔 조건 조절 기법과 이의 이론을 비정상적인 행동에 적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건화를 붙여서 습관화시키고 이제 행동요법이라는 건 하루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 해서 그 행동이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를 겨냥을 하는 거냐? 생물학적인 피드백. 내 신체적인 어떤 반응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같이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같이 보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에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교감신경과 자율신경과 교감신경 두 개로 나눠요. 그렇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나눈다고 자율신경과 이제 이 자율신경이 하는 거는 이렇게 신체의 어떤 이제 흐름, 그러니까 대사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건 일단은
어느 한 부분에서 막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일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불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땀도 많이 나고 대화할 때 말도 잘 안 나오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과 언어 수행 능력들이 현저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되겠죠. 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 나의 조절 관계에서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이런 것들은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그래서 인지 행동 교정, 생활 교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잘 관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교정을 해준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이제 두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 진단 검사로 무언가를 볼 때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객관화된 물론 이제 내용 분석이 있고 이제 형식 분석이 있어요. 형식적 분석이 있는데 이게 실은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부분인데 한간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너무 치료사의 상담 진단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들의 어떤 불안감에서 나타나는 이제 믿음이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이 믿음, 신뢰감들을 갖기 이전에 나름대로 이제 조심하는 방어 기제겠죠. 이제 노크하는 모습으로서 똑똑하고 두드리는 게 이 방법이 신뢰도가 있나요?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년, 15년 만연하게 늘어난 심리 측정 테스트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앱 하나만 열어도 우울 검사라든가 또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검사 가능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나 고위험군에 들어와 있어? 그럴 때 들어와 있을 때 나는 각성을 하게 되나요? 나 높네. 그냥 덮게 되나요? 자, 모든 게 너무 풍족하고 과잉적으로 나와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영상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제 두뇌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두뇌 활성화 정도를 감소하는데요.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머리띠 같이 두르고만 있으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 칩이 있어요. 뇌 영상은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이제 채널 두 개가 있으면 어떤지 간단하게 간단 검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8채널하고 32채널이 있는데 이 32채널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뇌파 검사할 때 그리고 이 8채널 정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채널 붙일 때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정엽 부분, 전두엽 부분 붙이고 두정엽, 후두엽, 뚜두두둑 해서 이제 붙여서 그 활성도를 이제 두피로 이제 아까 전자파라는 거 있잖아요. 전기. 그러니까 모니터 한다고 했어요. 전기형 전기들을 우리 몸에 흐르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이마에 대고 여기 가만히 눈 감고 이제 눈 감고 1분 정도 앉아 있으면 여기 측정이 딱 돼요. 그래서 이 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뇌 건강 점수라고 이렇게 딱 이 데이터가 떠요. 이 데이터가 떴는데 이렇게 요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네 군데 이제 요소도로 이제 뜨는데요. 그러니까 집중도다라는 건 내가 과제 수행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집중도가 낮으면 결국엔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뇌 영상을 통해서 두뇌 부분 집중도가 낮아요. 낮으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과제 수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이 같이 동반할 수 있다라고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강박사고 내 영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그 찾아낸 걸로 이분은 이제 전문 의료인의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권유를 분명히 하게 되고 그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운동도 해볼까요? 요가도 할까요? 하면서 다양한 기법들을 또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행동들은 이제 세로토닌 조절이다, 물질 조절이다, 우리 호르몬이 이제 다양한 알파, 데파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파동들이 이제 섞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로토닌화, 중성화 작용을 감으로 해서 강박 행동을 줄일 수 있고, 자, 강박장애 약물 치료는 일단적으로 이렇게 좀 급성이신 분들은 한 일주일만 약물 드셔도 이제 훨씬 이제 그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 약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행동 치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노출과 반응 예상. 그러니까 어떤 반응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노출들은 천천히 상상하는 건 천천히 노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동 치료만이 어떻게 된다?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고 그 해결책 안에서 어떤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상기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강박증으로 질병으로 이제 간 분들은 반드시 약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으려고 하고 그 약을 안 먹는 것이 어찌 보면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저항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더 높은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행동 증상이 완화되니까 약을 안 먹을 거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안장애와 강박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약이 세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1교시 진단평가를 통한 변화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심리 및 그림 검사의 실제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림 검사 실제, 그리고 심리 진단의 실제, 진단평가와 해석, 미술치료에서의 그림 검사, 개인 분석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림 검사 이미 좋은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장점과 단점 있지요. 이제 진단에서 그림 검사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니죠. 자, 일단은 우리 심리진단, 미술치료사들은 이 심리진단 검사를 명확하게 학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할 때는 혼자서 분석하는 거는 아니고요. 슈퍼바이저도 있고 또 전문가 두셋과 같이 분석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게 이제 그 신뢰도가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 검사는 어디에서든지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른 이 검사 대상자가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뭐 설문지 검사를 한다 해도 읽다 보면 뇌의 어떤 이제 나름대로 각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림 검사는 장점이 뭐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릴렉스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완된 상태가 될 수 있다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단점 하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상가들이 데이터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데이터는 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거든요. 주장하는데 타인들이 봤을 때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무언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많은 임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돌발 상황들을 항상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그 모습까지 같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외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자, 귀가 없을 때 이제 요 신체 부위 요소별 상징인데 요 제목은 우리 저기 선생님 어느 분이 지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대상자 하고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등신 봐야 되고요. 검사에서 이제 실제예요. 요 실제는 여러분들 일지에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했으면 이 진단 검사에 대한 내용 분석 그리고 이 형식 분석. 그러니까 눈은 예를 들면 이 눈은 이렇게 보았을 때 도화지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확하게 양쪽에 그려져 있다. 아니면 눈이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 있다. 옆모습 그리는 학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옆모습 그리는 내담자들 많거든요. 그리고 눈은 점으로 또 이렇게 띡 찍어 놓는 내담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지 안에 명확하게 구술이 돼야 돼, 서술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입과 입술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다? 나름대로 이제 관능적이다. 색정적이다, 뭐 민족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말하는 건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딱 건강하게 이렇게 잘 그려진 입술은 큰 어떤 이제 단점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목이 이렇게 생각보다 긴데, 하고도 이거 보이세요? 여기 턱 안 그려졌잖아요. 이 턱이 안 그려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게 돼요? 아직 신체와 정신의 분리가 덜 되고 있다라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형식적 분석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내용적 분석에서 그러니까 내담자를 치료사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 분석 자리에서는 또다시 봐야 될 정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 목 넥라인과 턱의 선이 잘 나와 있나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적용하는 수단이에요. 대인관계에 적응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손이 없으면 글씨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없으면 워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손을 그렸을 때 무기력손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 학우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외우세요. 자, 심리진단의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시적, 비지시적으로 나뉘는데, 지시적인 건 일단은 주제를 딱 주고, 이제 불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HTP나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불러주나요? 마구마구 불러주나요? 자, 반드시 순서대로 불러주게 돼 있죠. 그럼 지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해주고 가는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검사자가 보고 있는 의도, 그러니까 내담자를 살펴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잖아요. 또 고의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피드백을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한다는 건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과제 수행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 자, 사람을 그릴 땐 막대 사람 안 돼요. 만화 사람 안 돼요. 분명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막대 사람을 그리는 내담자 아니면 자, 심장이 둥둥 뛸 수 있는 명확한 사람을 그려주세요 했으면 눈, 코, 입, 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안 그리는 내담자 많죠. 눈 안 그리는 내담자 가끔 있고 코 안 그리는 내담자 많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비지시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 실버 검사, 다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 모양을 6개를 주죠. 6개를 주고 이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개 골라보세요. 그 2개 가지고 조합을 해서 무언가를 그려서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여기까지지 그림을 어떤 걸 고르세요 하고 지시해 주지 않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한 검사 종류 실제예요. 그러니까 심리잖아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어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눈병이 났다, 온몸에 질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림을 통한 검사로 인해를 통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좀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근데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100명이 오면 그 100명이 단 똑같은 부분들은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한 10가지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 다른 습관이 있고 그 다른 습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신뢰성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런 가능성들을 찾아가는 거고, 처음 진단할 때는 결여되어 있음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림 검사가 이제 좀 타당성,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미술 치료가 계속해서 어떤 사례 개념화, 그러니까 내담자들의 어떤 정확한 진단 하에 그때그때 내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들, 적용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자꾸 이제 사례로 이제 척척해서 이제 척도로 이제 어떤 쌓여야 되는 거죠. 그 쌓이는 것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규준화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해석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규준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고 뭐 믿지 못해, 뭔가 믿음이 적어서 신뢰성이 약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술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학우들은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는데 책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안 되면 나부터 막 하세요. 본인부터 연습을 막 하셔서, 이럴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땠을 때 어떤 상징으로 나오더라? 연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그림을 보고 많은 그림을 해석해 본 상담 진단가가, 그러니까 심리 진단가가 진단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내담자들에게 어떤 진단적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림 그린 사람들과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은, 그러니까 한 학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또 한의학 그 과목이 교과목 학부에 이렇게 뭐 미술치료다, 한의학과다 딱 생성될 때까지, 책 픽싱될 때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미술치료 과목이 대한민국에 199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1995년도에 대구대 이제 재활학과의 재활의 이제 특수 재활파트에서 김동현 교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대구대가 이제 처음 시초가 돼요.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지금 우리가 몇 년도예요? 2018년도니까 근 한 25년. 이제 이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바우처 정확한 직업이 되고, 미술치료 발달장애 발달 재활 서비스 인력이 이제 한 직업군으로서 분명하게 자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 평가할 때는 내담자와 그냥 평가와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논의하고 이제 관심을 찾아내 주셔야 돼.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군요. 모르던 면인데요. 이렇게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낸다고요? 정신과학 모델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초창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로 해서 어떤 이제 진단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데이터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제 객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보장하는 것들이 이제 진단 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질병이 났다, 뭐 이런 부분이라면, 정신과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딱히 이렇게 물증이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해내서 우리가 이제 진단하고 그 검사자가 참여하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진단평가의 원칙이라는 부분도 이제 제링어가 사람이 자연과학적 원칙은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심전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기계적 조작의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학적 원칙은 거의 인적인 결정을 중요시한다라고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전자 간소화된 이런 해석, 간소화된 해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또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제 오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제 정신의학의 또 신경과학.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믹싱돼서 이제 진단의 평가를 하자라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도 하고, 설문지 속에서 또 이제 실제로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학적 관점에서 이제 입각한 어떤 치료적 효과에 훨씬 더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단 평가의 어떤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체계적인 부분들은 우리 이제 일단은 투사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옹호하는 우리 이제 심리 진단가가 되는데요.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찾아주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연구를 다양하게 그리고 대상군들을 볼 때 어느 한 초점에 뭐 예를 들어 뭐 집중력 강화 이런 게 아니라 이 집중력 강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변화라는 거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 치료사가 투입이 됐으면 상담가가 투입이 됐으면 이들에게 뭔가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진화할 수 있도록 찾아줘라. 이 부분이거든요. 진화할 수 있는 게 뭐 신체를 키울 겁니까?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여행을 보내줄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에서는 지점토를 만졌으면 한 10회기, 15회기 지나갔으면 도자기 흙 같은 걸로 좀 승화시켜서 그 승화시킨 걸로 뭐 독일을 만드니까 조금 더 방법 자체 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연습이 되었으면 연습한 거에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으면 화병을 만들고 그러니까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는 과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평가는 어디 아프다가 아니라 마음에 불편함이 있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행동 관찰, 면담,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전문 지식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문지 하나로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DSM-4에서 어떤 만약 우울증이다까지 질병을 내리기까지는 최소한의 6개월이라는 관찰 기간을 가져요. 최소한 6개월에서 어떻게 얼마 정도? 1년이라는 관찰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딱 질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심리평가에서 심리적인 부분은 더 그러겠죠. 이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이런 마음이 있네요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검사에 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냥 그러니까 나에게 발판 정도만 될 수 있게 내담자들이 이 검사 결과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왔다면 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일반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검사자들의 이제 이러한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장에서 언어 훈련이라든가 또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로 눈 마주침 정확하게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훈련에 의해서 반복으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능동적인 모습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은 이제 검사자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름다운 면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색깔도 아주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다 붙여서.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안 만들어도 있을 것이 있는가. 꽃을 만들었다. 꽃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꽃을 줄기도 이렇게 있고 수술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과제 능력이 얼마만큼 치밀하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은 어쩌면 이제 이 기능적인 면들을 다루는 거지 이 작품의 결과를 바라보자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 진단 체계 내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 이제 발달 단계도 반드시 보시고요. 이제 요 병리적인 부분들에도 이제 관점에 대한 어떤 근거치들을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공간 사용, 구도, 이 구도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필적이라는 건 이제 진하게 칠했느냐, 흐리게 칠했느냐, 이제 압이죠, 압. 힘을 주어서 정성껏 칠했느냐, 아니면 그냥 대강 하기 싫어서 슬렁슬렁 그냥 칠하는 신용만 했느냐,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색채 등은 뭐 당연하게 관계가 있고요. 진단평가의 요인, 중요한 요인이라는 건 일단은 진단평가를 받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잘 꼼꼼하게 일지에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우리 전문가적인 이런 연습할 건데요. 학우분들 이제 우리 임상 실습 나가기 전에 우리 사전 모임 하죠. 사전 모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HTP라든가 이런 투사 검사, 풀배터리를 연습하시면서 이제 상대방들에게 서로 바꿔서 해석도 해보고 이 롤플레잉을 통해서 이 연습을 좀 많이 진행할 거예요. 또 일단은 이 그림 해석이 많이 관심을 끌고 이 그림 해석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문가 냄새를 팍팍 풍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실은 그러니까 막 일지를 쓰다 보면 한 40분, 50분 이 내담자를 살펴보고 처음 일지가 보통 우리 A4 몇 장 정도 나오죠. A4 반장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니까 연습할 때 1시간을 보고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1시간을 보고 과제가 뭐냐면 A4 5장 소설을 써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담자가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의자에 앉기까지 앉으면서 어떻게 뭐를 했다. 이러한 것들이 소상히 쓰여졌을 때도 A4 2장 이상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트레이닝들이 많이 트레이닝이 된다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제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해석함 속에서도 명확하게 진단명도 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석상에는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게 상징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한 두 번만 미술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나무 그리면 분명하게 가지가 생겨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요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시각은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거 안 해요. 그죠? 닭이 눈으로 확인한 된 부분 가지고 결과를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그때그때의 행동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게 미술심리 전문가인데 미술심리 전문가가 여기에 요목조목 이 조각조각을 맞추어 줄 수 있다면 실은 이건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정보다는 요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의치 마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치료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찌 이제 조금 이제 고지가 적인데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비판의 어떤 초석다심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같이 내가 휩쓸리거나 그러면 이제 이 직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기만의 자부심, 자존감, 자아실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해석에서 위험한 논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초창기에 막 그랬어요. 제가 막 할 때는 그림자만 조금 있어도, 그러니까 외국의 책에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우울증이 심합니다. 뭐 나름대로 정신분열기가 있습니다. 막 그래서 과도한 집착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말자.
그러니까 타인이 놀랄 수 있는 단어는 조금 이제 정화를 해서, 그러니까 놀라지 않도록 단어를 숙련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에서 이제 문화적인 배경 또 개인적인 상황 반드시 고려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5살의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햇님을 까만색으로 칠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햇님을 까만색으로 칠했으니 어머머 이 아이 우울증인가 봐. 소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죠. 자,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가 오늘 태양을 까맣게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혹시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 전날 부모의 간단한 이제 부부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아이의 5살의 아동은 어때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와 아빠가 싸웠거든요.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검정색으로 칠했어요. 일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미술치료 전문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자의 주관에 의한 과도한 해석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응을 주변의 가족에게 반드시 면담 서치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전검사예요. 사전검사.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동이에요. 그러니까 구도가 분명히 풍경 구성화는 어떻게 그래도 구도가 나와야 되죠. 이 구도는 뭐예요? 연결선이잖아요. 이 연결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받아쓰기를 했어요. 받아쓰기를 했다면 이 아이의 사고체계는 어떻게 돼요? 딱딱 끊어져 있어서 물론 인지는 돼요. 인지. 그런데 서로 협동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진 않는데 하나 더 볼 거 뭐가 있어요? 귀가 유난히 커요. 귀가 유난히 큰 거는 코를 안 그린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코를 안 그린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귀가 잠복이에요. 옆 사람들, 타인들한테 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연습을 할게요. 자, HTP 검사예요. HTP 검사할 때 이제 1, 2, 3, 4 이렇게 되죠. 나무가 두 번째 그려져요. 이거 대각선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나무 가지 없어요. 이런 것들 살펴주세요. 가지가 없다. 무언가 무기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미래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진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질문지 들어가지고요. 이 질문 속에서 자, 아까 없어야 될 것들. 이런 괴기한 형태들은 한번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시 여기에서도 턱이 없어요. 자, 이 해석은 나중에 우리 스타디를 통해서 더 많이 심도 있는 학습을 할게요. 자, 이러한 진단을 하는 것들은 우리 이제 학우들이 분명하게 미술치료사로서, 미술심리 상담소로서 활동을 할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면 기본 차트가 있어요. 이 기본 차트를 반드시 활용해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환자가 내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검사도 하게 되고 이 그림이 이제 치료팀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으면 의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이 치료자 환자들은 어떤 그러니까 초기 형성에서 이제 보조의 목적으로 그림 검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 도구로서 이제 한 가지 그림 검사 도구만을 사용하는 거 아님. 그리고 종합적 관점으로 이제 몇 가지 진단 방법을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 설문지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뇌파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그 중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진단평가 모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많은 것들 이미 알고 있죠. 이 검사는 뭐 인터넷만 쳐도 떠르륵 하고 다 딱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학습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라면 이제 이런 검사 찾아서 보시고 레포트로 쓰세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일단은 미술 진단은 치료 초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러니까 중간 후기에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 증후군을 보이면 샥 하고 진단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의 프로그램으로 진단과 치유가 같이 진행되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 공간 형태, 지금 앞에서 사전 그림 봤는데 받아쓰기 형식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자신한테 생각적으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죠. 진단은 설명서 쓰기가 어렵죠. 그때그때 보여지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여기서 이제 제한성은 조금 유의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연구해서 이제 나가게요. 자, 과제화법 이제 이 과정들 이제 쭉 교환에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상상화 그리기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려가는 과정. 이렇게 2교시 심리 및 그림검사 실제 수업 마칠게요. 슝. 네. 3교시 그림을 통한 자기분석 이해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미술치료 활동 프로그램하고 이제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울이라든가, 또 조증, 그리고 이제 충동성이 심할 때 이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참았다가 확 폭발하는 증상, 누구나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건 좀 쏘쏘한 거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집, 나무, 사람 검사예요. 이거를 따로따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세팅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요. A4 용지, 연필 지우개. 그래서 요 제시어 차례로 잘. 그 대신 딱딱하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요 진단 검사할 때는 조금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 쓰고 가지 마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 딱 쓰고 도도하게 사감처럼 앉아서 자, 집을 그려주세요. 나무를 그려주세요. 그리는 내담자 다 얼음 될 거예요. 그죠? 최대한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못난이 그림을 그려도 저 상담사한테 왠지 야단을 맞을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장에 갈 때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편안한 복장이 아닌, 복장은 나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 흐트러진 모습으로 가지 않지만 표정이라든가 입꼬리 올리는 연습 많이 하고 웃는 얼굴로 갈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동적 가족화요. 진행은 이렇게 해요. 도화지 하나에다가 여기 도화지 안에 우리 가족의 무언가 하는 모습,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발머리하고 금태 안경 딱 차갑게 하고 가서 자, 요 도화지 안에 우리 가족이 무언가 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치료사가 이렇게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가면 아무리 목소리를 상냥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눈으로 보는 것과 눈을 감고 보는 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뇌에서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과 눈으로 봤는데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가는 건 이제 그 선입견일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분위기상에서는 그 안에 환경상에서는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동적 가족화를 그릴 때는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질문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 질문은 학우들이 찾아서 외우세요. 빗속의 사람이에요. 빗속의 사람은 언제 그려요? 우리 사랑 나누기 할 때 그리나요? 네, 스트레스 검사하거든요.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대처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주제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주제어 내가 안 썼네요. 내가 안 썼으면 자
아침에 나올 때 생각 없이 우산 준비, 날이 화창해서 우산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나는 우산을 안 갖고 왔거든요. 이때 나는 어떻게 집을 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때 그린 그림 속에서 빗방울. 자, 빗방울은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막 이러면 이거는 대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처 능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누구는 처마 밑에 서서 비가 온 다 뭐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갈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책을 쓰고 간다던가. 그러니까 뛰어갈 수 있는 무언가 머리를 쓰고 간다는 건 나름대로 대처 방식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이제 꼼꼼하게 단 여러 이제 많은 그림들로 같이 분석을 해보게요. 자, 그래서 같이 분석 한번 해보게요. 빗속의 사랑 그림. 자, 아까 이 구름과 비는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자, 근데 이 스트레스는 이 친구, 요건 대처 반응은 어때요? 나름대로 생겼는데 분명하게 우리 질문이 어땠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산을 준비할까요? 뭐 너 생각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우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산을 못 갖고 왔는데 우산이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 그럼 여기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그래서 슈퍼에서 샀어요. 뭐 편의점에서 샀어요. 오케이, 너 브라브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런 지지도 그러니까 구도상에서 같이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역시 눈, 코, 입은 없어요. 사람을 그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대처 능력으로 귀 닫고 그러니까 귀머거리 3년, 그러니까 벙어리 3년, 봉사 3년,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참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참아야 되는 시기로 해석을 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해결하고 있네요. 나름대로. 그럼 여기서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핑퐁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마음의 짐덩어리를 쫙 풀어내는 거예요. 리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이제 색채, 뭐 카드 이런 다양한 데서도 하지만 마음도 쫙 풀어낼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꽁 하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자꾸 안에다 이제 또 바위들처럼 막 이렇게 막 쌓아놓으면 응어리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다 보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질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어때요? 스트레스 덩어리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어떠한 스트레스 덩어리로 갔을 때 이 내담자는 있는 대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공격성을 신체로 받아낸다는 거죠. 자, 처음엔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 댓글이 나왔단 말이죠. 처음엔 왜 이런 글이 나와? 까짓거 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는 장사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뇌에는 뭐가 있다? 뇌량이 있어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잔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 불편한 감정이. 이 불편한 감정이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잘 이야기해서 명료화한 후 치료사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드셨군요. 그때 힘들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반문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그림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한 중간 매체가 도구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를 푸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 정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술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컨테이너예요. 안전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뭐 특별한 다른 불상사로 튈 일은 많지 않아요. 하나 더 볼게요. 우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요 그림.
요거 가만히 놔뒀다 이거 레포트 쓰라고 과제로 낼까요? 그래요. 굉장히 노란색의 의미, 우리 학우들 색채심리 공부하면 이 노란색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다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내담자의 이 스트레스라는 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꽁꽁 묶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지나친 노란색은 벗어나고 싶어가 되겠죠. 많이 쓴 거죠. 그림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실은 이 온몸에 노란 우산이라는 거죠. 이 노란 우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이걸 해석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일단은 도화지 이렇게 있어요. 자, 도화지를 4등분 했을 때 도화지 4등분해서 위치는 자, 도화지를 4등분 중앙으로 나뉘어 왼쪽에 내담자의 치료사의 왼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크기로 그려졌음 하면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그림을 보지 않아도 도화지에 4분의 1을 나눠서 이 왼쪽에 4분의 1 선상에서 3분의 6이 놓여 있다고? 안 봐도 이 일지를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상상이 가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있겠구나. 자, 이렇게 명료하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빗방울은 잘게 있지만 주변에 많이 퍼져 있음. 이렇게. 색채는 노란색 써가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형체가 작고 어딘가 이렇게 작게 되어 있으면 이 내담자는 스타일이 어때요? 내성적일 것 같아요? 외향적일 것 같아요? 둘이 비교가 된다면 크기로서 그러니까 내성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와 대따시 커요. 대따시 큰데 확연하게 다른데 모습은 어때요?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천둥 번개가 쳐서 이거 맞으면 이제 곧 검은 먹구름이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손 한 번만 봐주세요. 주먹손인데 무엇 들고 있어요? 막걸리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남성성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생각해주면 결국엔 내가 남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등등등 그러니까 다양한 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적어두셨다가 내 일지 안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나무 그림 분석을 할 건데요. 일단은 나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래서 이 나무 그림은 그러니까 진단의 그림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의식, 나의 자아, 초자아를 관찰할 수 있는 진단이기 때문에 자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치유 그림도 되잖아요. 그림을 나무 하나만 멋들어지게 그려줘도 대생력도 좋고 이제 근사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나무, 문화보호제 이런 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열매가 달린 나무를 한 그루를 그리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질병 상태를 열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건 우리 한국판 이제 검사 도구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나무 그림을 그리게 해서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 줄기, 가지. 줄기하고 가지는 같은데 이제 줄기는 쭉 뻗은 거라면 가지는 이 안에서 이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영양과 앞으로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미래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열매, 나무잎.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나무를 딱 그렸는데 이렇게 나무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이렇게 가늘어요? 이거는 온전한 나무라기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왠지 이 위에가 너무 무거워서 금방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그렸는데 막 뿌리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막 사방군데로. 자, 그럼 벌써 또 뿌리가 부각되니까 현재 기둥이라든가 나무 이파리 등의 시선이 안 가지죠. 그러니까 어디로 밀착돼서 내가 시선이 쏟아지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가요? 이제 전체 인상을 보는데 일단은 이 나무가 이렇게 뚱뚱하게 해서
오래된 나무 튼튼하게 해서 왠지 여기 이제 뿌리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튼튼하게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아니고 가느다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서 수양버들처럼 축축 처져 있어요. 벌써 보기에도 어떻게 돼요? 우울해요. 뭔가 막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져야 될 것 같은 이런 형상으로 간단 말이죠. 이럴 때, 자, 도화지 한쪽에 작은 줄기를 그리고, 그러니까 도화지, 이게 도화지라고 치면, 이 화면이 도화지라고 치면 벌써 이렇게 내가 그린 게 어디로 갔어요? 한쪽 면으로 아래로 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쳐졌고, 이 줄기도 그렸는데, 작은 줄기를 그렸고, 이제 색채도 이제 뿌옇게. 그러니까 그 욕구 검사할 때 그 도판 그림처럼 뭐 뿌옇게 형태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색칠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다는 거죠. 소진되어 있다는 거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싫으니까 나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있을래. 나는 괜찮아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나의 시냅스들은, 나의 신경다발들은 다 귀찮아. 난 지금 너무 슬퍼. 우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또 가지도 몇 개 없고 색조 전체가 어둡다는 건 이제 우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주 지우는 거. 이게 제일 자신이 없을 때 지우는 거고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지운다는 건 내가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이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꾸 타인 앞에 나서는 게 어렵고 위축된 그림들을 그리고 자꾸 이제 안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제 우울 증상이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어디에서 만연했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일등주의. 뭐 때로 조금 그러니까 벌점 좀 받으면 어때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만회하면 되지. 제 마음이 그래요. 조증의 경우 한번 볼게요. 조증은 너무 굵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를 그렸는데 얘 몇 살 먹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 나이 20살. 20살이니까 이 나무가 한 25살 먹었어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년 먹었어요. 이 텀이 너무 긴 건 역시 어떻게 돼요? 굵은 줄기, 나이, 요 같은 걸로 봐야 돼요. 너무 굵은 뿌리, 너무 굵은 몸짓.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이 색칠, 정열적인 색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흰 도화지가 이만큼도 안 보이게 그냥 있는 힘을 줘서 빽빽하게 칠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파스, 저는 크레파스 똥이라 그러거든요. 크레파스를 이렇게 색칠을 하면 요 밑에서 이렇게 그 찌꺼기들 나오는 거, 뭘 그렇게까지 칠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 찌꺼기가 책상 위에 떨어지면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내 남자한테 그 찌꺼기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막 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도한 정열적이라고 과도한 표현 이거는 조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울보다는 조증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친 터치 이런 이제 공격성들을 찾았는데 공격적인 거는 정열적인 에너지를 학문적인 용어로 공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강조할 때 부모의 문제, 친구 간의 트러블, 형제 간의 이런 것들을 고통받고 있음을 표시한다. 무엇으로? 예를 들면 나무를 그리잖아요. 나무를 그리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뭐 새집도 그리고 막 이래요. 자, 나무 그림 한번 볼게요. 아직 안 나왔네. 자, HTP를 통한 이제 자기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사전, 사후 두 개를 그리는데 일단 사전 먼저,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림이 잘 그려졌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HTP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걸로 해서 뭐가 적냐면 저항이 적어요. 집 나무 사람 그 정도쯤이야 껌이지 하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 그렸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배열을 생각해내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인물화 검사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얼굴 저하고 이제 눈 마주쳐서 혹시 우리 워크숍에서 만나거나 할 때 귀 없으면
대답 못하면 우리 태도 점수에서 땡땡땡땡땡땡 아니면 사탕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반드시 외우세요. 그거 외워야지만 분석 가능해요. 그래서 눈동자가 생략이 되면 어떻다고요? 죄책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감추어진 손,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적인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이성 간의 성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 하나 떨어지면 에이 쌍시오 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어떤 이제 공격적인 에너지로 이런 부분 같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가족체계 진단 기법에서 이제 가족의 아까 동적 가족화 우리 진행했었죠. 동적 가족화 진행했을 때 가족 체제 우리 가족은 그러니까 격리된 그러니까 그때 가족을 다 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건 격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화합보다는 이제 각자 자기 일을 해. 집에 왔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집에 가면 또 일을 가서 싸가지고 가서 또 내 방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일단 식구들과 소통을 해요? 아니면 단절이에요?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가족관계 파악해서 그 관계에서 이제 그 심리도 파악해 주는데 그 왜 놀이로서 가족 조각 세우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시 마음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미술치료 기법이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생각이 뿌쑥뿌쑥 많이 떠오르겠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성숙해지면서 조금 달라지겠죠. 자, 보자고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해요? 이 뒷모습이 나온다는 건 눈, 코, 입.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뒤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만의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 관계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격리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리고 뒷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입체가 안 나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없다. 우리 가족이 다 있는지. 근데 이제 요 가족들이 다 항시 바빠서 모여는 이때 해체 가족이라는 거죠. 모여는 이때 각자 자기 일이 넘어서 이 엄마도 분명히 얘기할걸요. 각자 내가 너를 보기 전에 너의 숙제는 해놓으면 안 되니. 또 예를 들어 이게 아버지가 TV 보는 모습 아빠들 대부분이 집에 오시면 저희 집은 그래요. 리모컨 먼저 띡 켜요. 그래서 리모컨을 가끔 감춰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감춰놓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리모컨 어떻게 해서든지 찾더라고요. 집요하니까. 왜? 필요하니까. 집요하게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집에 정해져 있는데 이럴 때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모습을 반드시 명료화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심은 이때 같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소통은 안 하고 있다.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학교 생활의 KSD,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려보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가도 이제 꼭 이제 학교 밖에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친구들만 많이 만나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집단보다는 개별 면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될 것이고요. 자, 나무 그림 나왔어요. 둥치 유난히 크죠? 둥치 유난히 큰데 뿌리가 강조는 안 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울일까요? 조증일까요? 그렇죠. 조증이에요, 조증. 그러니까 과잉되게 그렸고 뭔지 모르게 이제 너무 뚱뚱하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나무의 결이 사라져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면 우울보다는 소심한 것보다는 과잉 행동이 나오고 자기 표현도 잘하는데
너무나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분만 발표하세요 했는데 저같이 뭐 한 20분을 발표한다거나 25분만 수업하세요 하는데 뭐 40분 수업을 한다거나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열정이 넘쳐서 그런다. 근데 이 열정이 때로는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저도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과일나무를 그렸는데 이 과일나무도 역시 뭐예요? 이렇게 뿌리가 막 두서없게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공격적으로 나와 있다거나 요 가지,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건 사과 따는 사람을 그려진 그림인데 번져 있어요. 번져 있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인펜으로 그렸거든요. 이 번지는 것도 예, 주의력이 부족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나무는요. 아예 이 친구의 사례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는 재수를 해서 의사가 된 친구예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의대가 아니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가 이제 그러니까 저 청소년 기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좋은데 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나름대로 자기의 디자인화된 정형화된 내 마음, 내 안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정형화된 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딱 못 박았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니까 독특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의대 갔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이 내담자가. 굉장히 스마트할 것 같죠? 천만의 말만의 말씀이요.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 잘 안 감아요. 옷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어제 입었던 일 열흘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디자인 돼 있다라는 건 내 안에 나는 정확하게 근데 외형적인 면들은 저기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벌써 가지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보고 아 그런 나무 그렸구나 하지만 같이 이 내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그림에 대한 분석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집중도가 높아서 과제 수행은 뛰어나는데 심리적인 부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 때문에 저한테 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믿지를 않고 갔어요. 그게 어떤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하도 특이해서 제가 많이 이 그림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드예요. 카드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림 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해요. 저는 그림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타로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내담자들이 또 즐거워하니까. 근데 어떤 종교적인 부분 또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타로 카드 미신인데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비포, 현재, 애프터.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는 가려놓고요. 요 카드만 이제 애프터 지금 현재 유니버셜 카드 가지고 이제 3장을 뽑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고 먼저 무의식적으로 뽑는데 카드는 오랜 동안 고민해서 뽑는 게 아니라 얼른 뽑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딱 뽑았는데 와, 이 나무 다 자아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어서 자아로 상징을 해석해요. 자아로 상징 해석하는데 위에서 큰 가지로 밑에 많이 내리고 있어요. 어머, 위험한 상황. 다른 생각들이 쏙쏙쏙쏙 올라오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구나 하고. 근데 또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면 다시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야. 싸우고 있으면 훨씬 더 눈으로 어떻게 돼? 어머, 위험한 상황이잖아. 나 대처해야 되겠네.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이 카드 놀이를 하는 거지, 미래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이거, 모든 문제를 다 감싸 안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 그래서 뭘 생각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고 하면, 결국엔 다 쓰러지고, 하나만 잡고, 다 부여하고, 이건 뭐예요? 멘붕 상태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단평가할 때는 다양한 도구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길었어요. 자, 3교시 그림을 통한 자기 분석기의 수업 마칠게요.